네, 지금부터 100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00분 토론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상호 검증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오늘의 경선 토론 방식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출연자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각 후보를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집중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청문회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 후보들의 자화자찬 순서와 사회자 개별 질문, 그리고 각각의 후보가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에서도 각 후보분들께서 1분간의 찬스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4분의 후보 모두 이 1분의 찬스를 동영상으로 대체했다는 점 미리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자세한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은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아래 후보들의 자리 그리고 토론 순서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진행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100분 토론에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은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분들께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입니다. 태풍 피해가 많습니다. 위로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벽들을 국민과 함께 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쟁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네, 다음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태풍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걱정이 없는 나라, 빚 없는 사회,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세균입니다. 제 영상을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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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태풍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잘 수습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국민을 섬기는 국민 아래 김두관, 서민과 중산층이 정말 잘 사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3기 민주개혁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장에서 도지사까지 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성공시켜온 사람.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태풍 피해까지 왔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복지와 성장을 함께 이루고 안정 속에 개혁, 변화를 이룰 조선학교. 박근혜 후보를 이겨서 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특별연세를 받는 일대 자살행령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경제적 불명을 극복 후에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간다는 나라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예, 이렇게 해서 네 분 후보의 모두 발언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강렬한 인상의 영상들이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분 후보들께서도 만족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각 후보들께서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은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치인의 롤 모델 또는 멘토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으로서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지향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역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국내외를 망라해서 자신의 롤 모델 그리고 그 이유까지를 1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셨죠. 여러 번 도전 끝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아무래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신 것이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 또 남북 대화를 위해서 직접 정상회담도 하시고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이나 I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 등 아마 다음 대통령도 김대중 모델의 창조적인 개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1분 내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롤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께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브라질의 빈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말 브라질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룰라 대통령이 주목하는 것은 룰라 대통령의 통합과 설득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고 특히 반대파들을 설득해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낸 리더십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갈등으로 많은 기회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국정을 맡을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국민을 통합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경천애인, 사인여천, 국민이 하늘이었습니다. 민주화, 민생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그대로 실현한 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복지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셨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것은 그분의 경제적인 실력, 전문성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금모기에 나오게 한 국민 통합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답변 기회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공황이 왜 발생했냐 하면요. 이명박 정부와 비슷합니다. 성공한 회사 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시장 만능주의에 또 줄부세 정책을 하다가 경제를 망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정책이 바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였습니다. 우리가 비슷하죠. 또 그때 미국에서도 그 정책들이 좌파 정책이라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들과 잘 소통해서 통합을 이루면서 계획을 해냈습니다. 예. 시간 1분 안에 답변하시느라고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분의 후보께서 지목하신 롤 모델 그리고 그 이유까지 들으시면서 네 분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그런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후보들 간 상호 검증을 하게 되는 검증청문회 순서입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가 남다르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선출될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장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교수까지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문에 4명의 후보들이 서로의 정책과 자격을 좀 치열하게 검증해보는 시간이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증청문회는 역시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후보에게 다른 3명의 후보가 각각 3분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시간 동안만큼은 본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만큼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그리고 본인의 질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상대 후보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 발언 기회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좀 공백이 생기면 제가 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해 주시려고 기대를 하고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이제부터 총 9분 동안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가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기로 하고요. 그럼 어느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처음이라서 다들 그럼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네. 3분 시작합니다. 예. 97년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그때는 이제 금융기관의 부채와 기업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계 부채가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그 가계 부채의 40%가 부동산 관련 부채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빚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비용 사회 구조를 저비용 사회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중에 한 문제인 그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그 통합도산법 개정을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우스푸어 특히 그 집담보로 대출받은 데 대해서 제가 정대 정 후보께서는 집을 사주자 이런 거고 저는 집을 되도록 갖고 있으면서 좀 해결을 해주자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런데요. 이제 집을 갖고 있자고 하는 건데 집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분들은 이자를 제대로 낼 수도 없고
또 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어떻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죠? 글쎄, 그래서 통합 도산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채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서민들한테 집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집을 내놓고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 그거야 무슨 그냥 당연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집을 갖고 있으면서 채무를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자를 고쳐준다든지. 그 현실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 손호백 교수는 부채 탕감 말씀도 하셨던데 부채 탕감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 그 부채 탕감을 포함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그 부채 탕감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죠? 결국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많은 하우스푸어 또 그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서 낙오를 하면은 결국 그게 국가 부담 아닙니까? 사후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좀 사전에 부담을.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국가에서 제대로 돕지를 못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부담해서 집을 지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유동성을 공급해서 파산을 막도록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임대로 전환하자고 하는 정책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후보는 3분 다 쓰셨습니다. 이제 기회는 문재인 후보와 김두관 후보.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드릴까요? 문재인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대표적인 경제 철학이 주푸세지 않습니까? 주로는 이제 세금을 줄인다는 건데 결국 부자 감세, 재벌 기업, 대기업에만 그 혜택이 집중이 됐죠. 또 푸는 이제 규제를 푼다는 건데 대기업하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공목 상권과 지방을 파탄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는 기강을 세운다는 건데 결국 공권력을 앞세워서 용산 참사 또 상용차 사태 초래했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손 후보님도 늘 보면 이 법인세 인하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그 법인세 인하 정책을 보면 이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크게 이제 증가를 시키고 실제로 투자와 고용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인세를 무작정 인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은 법인세를 지금 현행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 규모 이하의 그 법인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그렇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아까 그 규제를 푼다는 것 속에 이제 수도권 규제 풀어서 지방을 파탄나게 한 것이 포함되는데 우리 그 손학규 후보님은 경기지사 재직하실 때 줄곧 수도권 규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해 오셨거든요.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만 모든 걸 모으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파주 LCD 공장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저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같은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현재 있을 때 알겠습니다. 찬성했거든요. 이 법인세 감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고 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 이거 조금 오히려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쓰셨습니까? 문재인 후보까지 진행했고 이제 김두관 후보께 3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먼저 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북방경제, 남북경제공동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평화가 담보돼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선제적 군축 또 그에 따른 모병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저는 그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예. 남북 평화, 북방 경제, 군축 다 찬성을 합니다. 모병제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선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교류협력, 경제공동체, 또 군축과 평화체제,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 저녁에 있는 삶, 예. 되게 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아마 일자리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137만 개 정도 늘리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해서 이제 가족들과 정말 그 따뜻한 그 가족회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전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게 실행이 가능한가 이런 데 대한 좀 의문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뭐 공감을 주는 거는 그걸 보고 듣는 국민들 각자가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분들은 좀 정시에 퇴근했으면 좋겠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그 늦게 일해도 좋으니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우선은 그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해서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충전을 해서 능률과 생산성도 높이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시간을 줄이면 전체 연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로 이렇게 바꿀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네. 예,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뭐 그 어떤 일전 기준 이상의 대기업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중소기업 어려운 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나가고 또 그 노동시간 단축도 단계적으로 해나가서 좀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손학규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검증을 세 분 후보께서 주로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제가 지정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3분 드립니다. 예, 지난번 어떤 토론에서 대통령 나오는 걸 언제쯤 생각하셨냐 그랬더니 국회의원 출마할 때 생각을 하셨다. 그게 사실 조금 좀 그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했는데요. 뭐 그건 그렇고요. 대통령을 옆에서 오랫동안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까? 예, 아이고 어려운 자리인데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들, 갈등들 이렇게 조정하면서 어떤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이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의 책무는 그렇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국회의원 나올 때쯤 대통령 나올 생각을 했었다. 그러면은 대통령 나오는 것이 뭐 좀 절실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대통령이 물론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 통합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것을 좀 주변에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 유보를
그럴까 미뤘고. 근데 대통령은 항상 그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신 분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요, 저는 참여정부 때 비실장을 한 게 이 대통령에 대한 예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14공동선언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지만 실제로 그 방대한 그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제가 그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했는데요. 그 준비위원회에서 그 합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마련하고 또 북쪽하고 합의하고 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합의를 만들어내고 조출한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전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은 역시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 연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손학규 후보 3분 다 쓰셨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예, 정세균 후보 기회 드립니다. 그 검찰 개혁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문 후보께서는 이제 참여정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하셨는데 그때 그 평검사들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주선을 하셨죠? 예.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당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들이 검찰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평검사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하나의 모멘트를 찾으려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사전에 조금 조율된, 좀 준비된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준비 없이 좀 적극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에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던 것.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참여정부는 그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검찰 개혁에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정부는 검찰의 그 중립성,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권이 들어서니까 검찰은 금방 다시 과거의 정치검찰로 오히려 더 심한 모습으로 되돌아갔거든요. 맞아면 이게 그걸 확실히 제도화하지 못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은 옳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꾸로 간 것이 됐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오히려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검찰들한테 준 것이 돼버렸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그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청산, 어떤 심판, 뭐 또 규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 후보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때 좀 잘하지 그랬느냐 이제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에서 정말 많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있었거든요. 이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 또 그런 정치검사들을 청산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다수 검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노력이라든지 정치적 줄서기 이런 것을 완전히 그 문화를 없애야죠. 예, 아마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세균 후보 순서가 끝났고요. 이제 김두관 후보 기회 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검찰개혁 또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죠?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금융의 공공성 강화, 또 노동의 기본권 강화, 특히 재벌개혁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벌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법이 군림하는 재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재벌을 강하게 엄호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질문은 그 문재인 후보께서 2060년에 탈원전,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께서는 현재 21기 원전을 26기로 늘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고요. 핵발전소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지금 5개 더 늘어나는 걸 인정하는 원전 이미 착공돼서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가더라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은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탈원전을 말씀하시면서 또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원전 수출은 이미 이 수출이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그 원전의 설비들을 수출하고 하는 기업 활동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가가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탈원전 탈핵으로 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거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60년 정도 되면 아마 전 세계가 그냥 탈원전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2040년 내년부터 시작하면 27년 정도 시간이 그렇게 앞당길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롭게 신규 원전도 중단을 해야 되고 2040년에 완전 원전 제로 국가를 하려고 그러면 수명이 남아있는 원전도 사실은 그건 공감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빨리 높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한 2% 정도 수준인데 2030년까지 한 20%로 늘린다는 것 자체도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속도를 낸다면 탈원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테지요. 지난번에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몽골공화국의 맞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한된 3분을 다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 역시 세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오늘은 제가 계속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김두관 후보께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 특히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고학절이 저학고리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출을 하더라도 또 고액의 이자를 이렇게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하고 계신데 마침 정세균 후보께서는 서민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저리로 금융을 할 수 있는 서민금융은행 정책을 공익은행을 제안하셔서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은행들의 탐욕이 심각하죠. 소위 말하는 빅4라고 하는 큰 은행들이 문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차별합니다. 큰 손들은 아주 우대를 하고 서민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공익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은행은 4가지가 없는 은행이다. 첫째는 문턱이 없다. 또 VIP를 특별 대우하는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고금리가 없다. 또 고임금도 없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1000만 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꼭 만들어서 서민 금융을 돕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 또 정세균 후보께서는 사교육을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그게 실행이 가능한가. 지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저도 획기적인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차기 정부 5년 동안 정말 실행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번쩍 떠있는데 혹시 사교육비를 완전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빚 없는 사회와 함께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학벌 사회를 없애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 그 과외비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선행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원에서 6개월 혹은 1년, 2년을 먼저 선행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공약의 내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 3분 다 쓰셨고요. 이제 문재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정세균 후보님 이 사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이게 학업 성취도는 국제적으로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세계 최장 공부 시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가 또 세계 최고고, 그래서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또 자살이지 않습니까? 학급 폭력도 많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불행한 건데, 이 좀 지나친 이 공부, 여기서 아이들을 좀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적어도 유치원 때하고 초등학교 때 단계에서는 말하자면 선행학습 과외 이거 금지하고 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적성 목적 외의 과외는 하지 못하게 금지하자 그런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세균 후보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경쟁이 더 늦게 시작돼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중학교쯤부터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본격적인 경쟁은 대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게 좋다. 그 이전까지는 전인 교육을 하고 또 학교가 너무 경쟁 사회로 내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일제고사 같은 거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세균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 사교육 금지법을 보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사교육을 조금 최대한 금지하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제 방향은 참 그러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그 이 사교육 금지법, 과외 금지법이 위헌 판정 받았듯이 위헌 시비 이런 소지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충 학습 같은 그런 것까지 모두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행교육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진도가 중2를 가르치고 있는데 막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3, 고1치를 가르치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학원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부터 치유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공교육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교육 격차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죠. 시골에 살건 또 어디에 살건 간에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학규 후보 3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경제민주화가 지금 과제고 화두인데 정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정의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재벌 개혁이 가장 중요하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살아있되 너무 일방적으로 갑을 관계 등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될 테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특권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 경제로 전환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바꾸는 등 저는 이제 분수경제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또 이제 분배 정의를 잘 실천해야 된다. 바로 경제민주화가 한쪽에서는 재벌의 횡포를 국가가 막아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소기업과 이 내수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수단 또 그 활로를 협동조합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하고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들, 협동조합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그 짧은 시간에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고 합니다만 저는 지금 국회를 떠나서 이제 국회일은 정세균 후보께서 더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금융기관 설립이 안 됐어요. 금융 지원이 안 되면 협동조합이 제대로 안 되죠. 금융 지원에 대해서 어떤 그 방안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뭐 그 협동조합의 성격상 이제 금융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테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존의 농수축협의 경우에도 이제 너무 과도하게 그쪽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생협 등의 경우에 이제 금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세균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 진행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볼까요? 문재인 후보께 먼저 드릴까요? 예. 이 경제민주화가 다음 정부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국민들 염원이 그렇게 모아지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줄푸세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 줄푸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한다는 게 이게 뭐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합동 연설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5년 전에 줄푸세 공약으로 뭐 우리가 말하면 재벌 천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께서 경제 민주화를 이렇게 주장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5년 전만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최근까지도 그랬었나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요. 전적으로 불가능하죠. 완전 모순인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 전향적으로 바꾸고. 그러니 줄푸세 정책은 경제 민주화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정책 방향인 거죠. 예, 전적으로 그렇죠. 이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또 이 재벌 개혁 이게 또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후보는 이 재벌 개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그러니까 뭐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부활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순환 출자도 기존에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다 허용하고 앞으로 신규만 금지하자. 뭐 이렇게 또 법인세를 다시 이렇게 과거대로 올리자라는 것도 반대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뭐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거하고 이게 뭐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문인만 경제민주화고요. 전혀 부합하지 않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가짜 경제민주화. 지금 우리 세 분의 후보, 저를 포함해서 네 후보가 말하는 것은 진짜 경제민주화 이렇게 누가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내용하고 주장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제민주화의 또 하나 과제는 이제 시장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벌이나 대기업하고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 관계를 공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가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
것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법원이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 예. 취소 판결을 했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그 삼성하고 애플하고 특허 논쟁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상당히 삼성에 불리하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애플, 구글하고 삼성 대기업들은 경쟁해야 하고 골목 상권은 정말 이렇게 예,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어느 분이 하실까요? 예. 손학규 후보께 3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했고 또 김 후보께서는 경남지사를 하셨고 경기도지사 좀 아까 우리 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지사 하면서 너무 수도권 집중하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규제는 풀고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 정책에 동의를 하고 그 세종시도 뭐 동의를 하고 지방 혁신도시로 공기업이 옮겨가는 것도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균형발전과 또 하나의 그 과제가 지방분권. 이게 도지사를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지방분권 자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무슨 방책이나 비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정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공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그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야 될 책무가 이제 저희들한테 있는 셈인데요. 아마 경기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큰 국정을 맡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종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재정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재산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그 소득세 이 세 가지 세목에서 한 그 150조 140조 정도 세금이 걷어지는데요. 이 140조 중에서 절반 75조를 지방정부가 쓰게 하고 75조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분권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지방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정분권만이 지방자치의 내용을 확실하게 채우는 가장 근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나 도세가 약한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 다 쓰셨고요. 이제 정세균 후보 3분 쓰시면 됩니다. 그 앞서 보니까 우리 김 후보께서 삼성하고 애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이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애플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인근 법원에서 아마 판결한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의 그 국익에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2차 제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었습니다. 지금 특허 분쟁이 된 그 스마트폰의 그 그 디자인이 이미 소니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소송과 관련해서 그 한국의 대기업이 승소했으면 하는 그런 또 기대와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 판결의 이 제도를 아시죠? 그쪽은 이제 배심원 제도 아닙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사법제도하고 완전히 달라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문성 없는 분들이 그냥 하루 만에 이런 판결을 내려서 걱정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단발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불황의 시기에는 각국이 보호주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각국이 만약에 세계적인 보호주의로 나올 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과연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투자자 소송 문제, 또 독소조항 주권 침해 이런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는 뭐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회사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담 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노력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보호주의 기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값싼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를 끝내고 기술력으로 부가가치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후보께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직접 정책이라든가 입장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날카로운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졌던 그런 검증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분 후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검증 청문회 각 후보가 3분씩 진행을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검증을 하느라고 좀 많이 긴장들도 하셨을 것 같고 분위기도 좀 딱딱해졌는데 그래서 잠깐 좀 쉬어가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100분 토론에서 마련한 자화자찬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좀 심하게 하셔도 괜찮은 그런 시간인데요. 특이하게도 저희가 이 각자 후보들에게 1분씩의 찬스 발언을 드렸는데 이 1분을 이 자화자찬 동영상 제작으로 대신하셨어요. 그만큼 이 자화자찬 동영상에 굉장한 힘을 쓰셨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으로 자화자찬을 하실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은 사전 추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오늘은 그냥 기호 순서대로 자화자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영상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부터 자화자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로 나와 보니까 자화자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화자찬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자화자찬하기는 좀 쑥스럽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8년 2월 대한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정세균 대통령이 연도에 나온 많은 국민들의 환호와 아쉬움 속에 이 취임식장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 대통령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정세균 대통령은 빚없는 사회, 양극화 해소, 사교육 폐지 등 많은 국민들의 사랑 속에 80%대의 꾸준한 지지율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나는 성공한 대통령. 정세균을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예, 정세균 후보의 자화자찬 영상을 보셨습니다. 앞서서 참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명구스럽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영상에는 5년 뒤의 칭찬까지를 한꺼번에 해주셨습니다. 꾸준한 지지율 80%, 이제 저희가 꿈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셨는데 세 분의 후보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아차, 허를 찔렸다라는 생각을 좀 드실 만큼 대한뉴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후보께서 직접 내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예. 저희 함께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지혜를 모아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예,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냥 사회자 얘기에 앞서서 한 명의 방송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칭찬하시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입니다. 김두관 후보께 자화자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갖춰야 될 덕목이 많이 있지만 저는 시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요. 저는 연세대 성내원 교수님이 굉장히 시낭송을 잘하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박노의 시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단 하나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고통이 가치 없이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정은 절망보다 강하다. 희망은 패배보다 강하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 아래 김두관. 서민이 아닌 대통령은 결국 서민을 배신합니다. 뼛속까지 서민이라 서민과 함께 울고 가난보다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하고 언덕은 낮춰보아도 사람은 낮춰보지 않는 사랑, 서민을 위한 열정, 뚝심 있는 개혁가, 국민통합의를 적임자, 민주당다운 후보, 새로운 필승 카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예, 김두관 후보의 자화자찬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시를 낭송하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자주는 없고요.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통 이 경상도 발음이 그 발음이 잘 안 돼서 거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양력을 보면은 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대통령 후보까지 이르게 많은 직함을 거치셨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이 바닥부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직책을 하나 대라면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기초 자치 행정을 했던 두 번 했던 남해 군수 했던 경력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3번 손학규 후보께 자화자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젊어서는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고 도지사가 돼서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민주당의 대표가 돼서는 야권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진보를 하고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복지를 하고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되 안정감 있게 만들어 나갈 사람. 2002년에 노무현을 찍고 2007년에 이명박을 찍었던 중산층, 중간층의 표심을 얻어올 저 손학규,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후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가 생각했었던 거 못다한 거 내가 지고 가겠다. 더 힘이 되다오. 네, 손학규 후보의 자화자찬 영상은 또 찡한 감동까지 함께 담아서 준비를 해 주셨군요. 늘 뵈면은 굉장히 좀 진지하셔서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늘 진지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실 때 혹시 뭐 약주를 좀 불쾌하게 드셨을 때라든가 이럴 때 혹시 즐겨 부르시는 대중가요도 있으신가요? 많죠. 어떤 노래 즐겨 부르십니까? 대중가요요. 예. 옛날 노래인데 예. 목이 메인 이별가를 뭐 이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질문은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있느냐였지 불러달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직접 불러줬습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강남스타일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문을 통해서 봐서 직접은 잘 모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역시 자화자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쑥스러워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남편은 말을 잘 안 해도요. 눈빛으로 항상 말을 했어요. 만나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또 봐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난 지금도 이런 남편하고 택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김정숙의 남편 문재인입니다. 저를 이제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이 그 당시는 내 곁에 있어 줬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얻고 이제 귀여운 손자까지 생기고 함께 여기까지 왔군요. 예, 문재인 후보의 자화자찬은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도 나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면은 많은 남성들에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보셨는지요? 예, 제가 결혼한 지 32년 됐거든요. 그 앞에 연애 기간도 한 7년 있었고요. 39년 정도 동안 두 사람이 이제 의리 지키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행복한 가정 이룬 것. 그게 이제 제 복이기도 하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이건 뭐 검증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만 혹시 뭐 무서우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무섭기도 하죠. 어떨 때 제일 무서우신가요? 예, 제가 이제 늘 이제 원칙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이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치관을 이제 우리 아내라든지 아이들한테도 같이 좀 이렇게 따라줬으면 하고 바라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아내나 또 아이들은 또 우리 이제 보통 평범한 가정의 행복 그런 걸 이제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딪힐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앞서서 그 1분을 전혀 쓰지 않고 영상을 트셨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봤습니다만 정말 무서워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네 분 후보의 자화자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네 분의 정책이라든가 입장을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먼저 모니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저희가 화면을 하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기 때문에 모니터에 지금 민주통합당 이렇게 5음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음절 뒤에 숨겨져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각각의 음절에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에 관련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하는 각 후보들께서는 1분 이내에 시간을 엄수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회자 개별 질문은 후보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사회자 개별 질문의 첫 번째 선택권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죠. 예, 민주통합당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저는 민 하겠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는 민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제가 질문지 개봉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1분 드리기 전에 이건 뭐 그냥 같이 일부러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2010년 11월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 재임 시에 제2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처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특히 당신이 논란이 됐던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국가 원수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 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특히 그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통해서 정말 긴장과 대결의 그런 한반도를 정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남북연합 단계 이렇게까지 가는 게 저희들 꿈이었지만 지금 국정을 맡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후퇴를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북방 경제를 위해서는 선제적 군축, 모병제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한 그 소위 안보만이 그런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주어진 1분 다 쓰셨고요. 김두관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답변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3번 손학규 후보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고요. 이제 주통합당이 남았습니다. 통으로 하겠습니다. 예, 손학규 후보는 통을 고르셨네요. 통 음절 뒤에는요, 외교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제가 통 질문지 개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1분 답변 듣기 전에 단답형으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동북아 영토 분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핵에 지금 독도가 있고요. 손학규 후보께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도 수호 의지가 가장 높았던 대통령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과 관련해서 뭐 한일 외교당국이 그야말로 이제 노골적인 발언까지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손학규 후보께서는 노다 총리의 서한 발송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예 아니요로 좀 듣고 싶은데요. 합당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잘못된 조치라고 보시는지 단답형으로 답해 주십시오. 잘못됐죠. 잘못된 조치라고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한을 반송한 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반송한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노다 총리가 그걸 발송한 것을 그럼 우리 정부에서 그 서한을 반송한 건 잘했습니다. 합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당초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보관 없이 일만 크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와중에 이런 외교 당국 간의 심각한 공방이라든가 갈등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네 영토를 방문하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처신은 국가적인 이익을 장단기적으로 깊게 보고 해야 될 겁니다. 과연 그때 그 시점에서 독도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또
우리 국가 간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인데 혹시라도 대통령의 행동이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인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면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손상을 가져왔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죠. 예, 이제 주 합당이 남았습니다. 예, 주로 하겠습니다. 예, 주를 선택하셨는데 사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그럼 주 개봉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이 성폭력 전과와 관련해서 이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후보께서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 전자발찌 소급 부분은 그 일종의 형벌 불소급의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급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소급에 반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최근 1년의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재범률이 높고요. 특히 그 이전 소급되지 않았던 그 피의자들의 범죄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는 극심한 고통에 비해서는 피의자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 정서적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급 적용 없이 과연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보관이 있는 것인지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전자발찌를 이렇게 착용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관찰 이런 게 이제 미흡해가지고 전자발찌를 이렇게 찬 상태로 범행을 하거나 또 그것을 풀고 범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발찌를 찬 경우에 대한 어떤 그 보호 관찰 감시 그것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발찌 이것을 소급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이제 범행자들에 대해서도 이 경찰의 감시 관찰 이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호관찰관들을 대폭 늘림으로써 그런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한 조치를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호 1번 정세균 후보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음들이 남았는데요. 모니터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합과 당이 남았습니다. 네, 합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합은 정치와 관련된 질문이군요. 예, 제가 합을 개봉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만큼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와 함께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기 초반에 어떤 국정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같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될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대 총리감으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으면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이유까지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차기 정권의 초대 총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총리여야 되고 경제 장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총리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또 신보호주의 등 참으로 우리 앞에 너무 많은 파고들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IT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꼭 찾아내야 될 것이 이 차기 정부의 몫이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바로 검명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예, 그건 비현실적이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후보께 사회자 개별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요,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한 명 이상의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2분씩 시간이 주어지고요. 시간이 역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질문과 답변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전 약속에 따라서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명해 주시면 시작이 됩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께. 예, 시간 들어갑니다. 예. 지금 뭐니 해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고요. 거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또 중국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일본은 채무위기. 이제 이러한 것들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 서민경제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우선 문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 세계적인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 대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우리 국내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 그러면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상해서 그 시나리오별 어떤 대응 방안들, 매뉴얼들을 미리 우리가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기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면 가계부채의 연착륙 문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들을 세워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필요하겠죠. 외환을 확보하고, 통화 수업을 늘리고.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셨습니다. 바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가 기회를 갖게 됐는데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정세균 기회균등법. 아까 강원도에서 연설 때도 말씀하셨고 아까 저게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사람 채용할 때나 또 임금 또 승진 이런 데서 학력의 어떤 차별을 이제 금지를 하고 또 이 고졸자에 대한 쿼터제 시행하겠다. 그건데 그래서 학력 차별 금지법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뜻은 좋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학력에서 예를 들면 박사, 석사 또 대졸 이런 어떤 학력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할 텐데 그 차이들이 그냥 무시되고 다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한 학력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비능률이나 과도한 고비용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입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나온 우리 부모님들도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학력뿐만 아니라 학벌 간의 차별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정말 심각하죠. 이 대학 서열화.
이것은 정말 그 우리 명문대, 사회를 비명문대, 지방대 이것도 다 해결해야 그래서 이제 고졸이나 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것이 빚없는 사회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석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어느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께 시작하시죠.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 새누리당의 대선 기획단의 중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과거에 조무재 대법관 같은 분은 뭐 일체 이 로펌에도 안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법관 그만둔 지 뭐 한 40년 만에. 그래서 참 걱정이 크신데 공교롭게 이분이 우리 참여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이분 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그 생활도 하실 수 있고 노후도 대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행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이 청령 의무뿐만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퇴임하자마자 그런 정치적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되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에 퇴임 이후에 일정 기간까지 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식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말이죠. 그런데 그 후보께서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이분이 중수부장도 되고 뭐 고검장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했는데 혹시 그 인사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여정부 때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선택을 보면 좀 인간적인 의리도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정당이 집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대선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순서인데 어느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역 깡패 또 강제 철거 노동자 탄압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우리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1936년 그 GM 대규모 파업 때 회사에서 구사대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인데 주박잉군을 파견을 해서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은 뭐 최근에도 구사대들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경찰에서 그냥 강건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권력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평소에 특히 우리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손학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용역 깡패 또 이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데 쓰여지는 용역회사 엄단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새로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회 용역 그러면은 그 자체가 깡패고 약자들을 누르는 약자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회 그 체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도화시켜서 이러한 용역 깡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법의 기강을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비정규직 문제도 전체 노동자의 지금 절반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두관 후보까지 주도권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후보께서 늦은 밤 굉장히 상호 검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 역시 사전 추첨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부터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어민들, 노동자, 서민들, 중산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고 새롭게 국정을 맡아서 정말 서민과 중산층, 이 땅의 99%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부이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 경제 위기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를 열어가면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균형을 원하는 중간층들이 이제 저 손학규를 지지해서 박근혜를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걱정이 끊일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차기 정부는 정말 유능한 대통령이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 잘 검증하셔서 좋은 선택을 통해서 다음에는 꼭 유능한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제주, 울산에 이어서 오늘 강원도에서도 1위를 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좋은 경선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치가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0분 토론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태풍 볼라멘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합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은 벗어났습니다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